자, 오늘 다섯 번째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섯 번째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산문문학에 대한 팁이에요. 산문문학 점수를 올려줄 두 가지 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 꼭 이 포인트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산문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많이 보여주면서 전달해야 되는 수업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쌤 수업을 지금 듣지 않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던 좀 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오늘은 특강의 이제 메인 포인트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한번 산문문학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좀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쌤이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까지 연결을 해보는 게 오늘 특강의 주된 흐름일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최대한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한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산문문학 문제점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쌤이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 자, 우선 한 5가지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내가 무엇을 읽어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잘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소설을 많이 읽었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설책을 읽은 거랑 상관없이 이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산문에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지점들을 좀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다 의미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에서 유독 자주 묻는 지점들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어낼 때 무엇을 읽어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불안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막상 내가 딱 문제를 풀 때 내가 작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그 기억이 잘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예요. 사실 산문이 잘 안 읽히다 보니까 그리고 텍스트량이 길다 보니까 읽는 수험생이 그냥 대충 읽는 경우 두 번째 문제 당연히 발생하겠죠. 또 읽긴 읽더라도 이게 다 똑같은 비중으로 읽다 보면은 사실 기억에 잘 안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지점은 더 신경을 써줘서 읽거나 혹은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지문 안에서 해소가 안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읽다 보니까 그냥 읽는 거에 급급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나 무엇을 읽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준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정작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서 처음에 작품을 읽을 때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가기 때문에 기억에 안 남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야 할 텍스트량이 당연히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죠. 많아요. 근데 이 프로블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쌤이 독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산문에 대한 얘기는 처음이지만 이 문장들이 그러니까 문장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은 분명히 문장들의 연결성이 생깁니다. 그게 독서든 산문이든 연결성과 맥락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텍스트를 읽어낼 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활자 하나가 그냥 1의 힘을 주고 읽고 그 다음 1의 힘을 주고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속도라는 게 안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좀 더 중요한 팩트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맥락을 연결짓는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똑같이 계속 1의 힘으로 1의 속도로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가속도가 붙는 경험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텍스트량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 걸려 이게 아니라, 텍스트량이 많은 것도 사실 읽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좀 경험을 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묻는 지점들을 잘 캐치를 해낸다면 그래도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단축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시간이 좀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텍스트량이 기니까 좀 빨리 읽어야겠다, 그런 압박 때문에 오히려 독해가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오늘 다루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 감상,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리딩을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낼 때 객관적으로 읽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라는 건 사실 읽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주관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문학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문학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문제들의 답이 되는 근거라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뭐 추론, 주관적인 어떤 평가만의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작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내는데 뭐 현대시면 그 시어의 의미를 딱 A라고 도출을 해낸다거나 이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 딱 읽어. 그러면 모든 부분이 뭐 평가원처럼 한 번에 감상이 된다? 그건 잘못된 지향점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배경 지식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읽는 과정은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선생님들이 도대체 수업에서 뭘 가르치는 거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읽어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쌤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쌤이 아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작품을 읽어낼 때 문제에서 자주 묻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작품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많이 묻는 지점이라는 거는 기출문제 분석에 기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작품에서 많이 묻는 지점들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인강을 꼭 들어야 되나요?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어요. 둘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 기출 분석을 해서 문제에서 뭐가 좀 그러니까 작품에서 내가 어떤 지점을 읽어내야 될지를 스스로 도출할 자신이 있으면 스스로 부딪히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구나를 이미 선생님의 경험을 배워가는 친구들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맞아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혼자 뭔가를 도출해내는데 좀 확신이 떨어질 것 같아 라면은 수업을 듣는 거고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높아 나는 공부에 대한 센스가 어느 정도 있어 라면은 그리고 내가 수업을 이것저것 들을 좀 시간적 여유가 안 돼 그러면 나 스스로 한번 해볼래 괜찮아요. 왜? 작품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라는 그 기준점은 오로지 기출 문제에서 뭘 묻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작품에서 많이 물어본 애를 자꾸 발견을 하시다 보면 그게 곧 감상법이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할게요. 감상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읽어내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식대로 어쨌든 그 내용들을 구성을 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뭐 모든 지점을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일단 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뭐 수업마다 좀 달라요. 수업마다 다른데 일단 내 기준에서 내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다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 기준에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다른 지점들은 뭐 각자의 방식대로 머릿속에 구조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이제 감상이 될 텐데 자, 이런 부분만큼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다르게 읽으실 수 있는데 자, 이런 지점들만큼은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하겠죠. 그 기준은 오로지 기출문제에 기반한 걸 거고 그게 곧 진짜 수능의 개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모든 부분에 나랑 똑같이 생각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할 제발 이만큼은 읽어내줘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그 감상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감상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소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을 때 생각을 해봐. 뭐 이렇게 읽나 저렇게 읽나 답이 없죠. 근데 이건 수능 즉 시험 문제잖아. 시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묻고자 하는 걸 풀어내기 위한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명심하세요.
읽어내야 할 그 기준점이라는 건 오로지 문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문학에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스스로 분석해서 할 수 있다라면 수업 필요 없고요. 불안하다라면 수업을 듣는 게 빠른 거고요. 명쾌하시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그냥 기억에 안 남아. 이거 불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냥 대충 읽는 습관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명심하세요.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실 정보도 좀 잘 보입니다. 내가 여기에 좀 더 힘을 줘야겠구나. 당연한 논리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연결해 가야 되구나.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지금 지문에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작품을 읽을 때 이런 것들에 힘을 더 주고 이런 거에서 힘을 빼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텍스트를 다 머릿속에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중요한 것들을 잘 연결을 지어서 가고 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정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실 이 독해라는 게, 그러니까 문학 감상이라는 게 습관이 좀 잘 배이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읽어야 할 텍스트의 양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는 활자에 대한 친숙도도 많이 높아져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말하지만 맥락의 연결이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니까 대충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이것 때문에 모든 접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맥락의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가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1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 그 주인공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장면이 자연스럽게 좀 상상이 되고 연결이 되죠. 그걸 다 텍스트량으로 외운다 생각을 해버리면 되게 영화도 많을 텐데 이게 장면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좀 매끄럽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되죠. 소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맥락에 연결됨으로써 텍스트량을 사실 가속도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산문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팁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 문제를 통해서 얘들아 이런 부분이 소설 작품에서 많이 나오고 작품을 읽을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결을 해갈래 라는 걸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인강을 듣고 있다면 그 인강에서 다뤄져야 되는 지점이고 뭐 쌤은 당연히 수업 때 다루는 지점이고 뭐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이 그냥 작품의 내용을 막 설명해주고 있다 라면은 당연히 수능적이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고.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점 4, 5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인물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또 고전을 읽을 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여기도 도대체 그러면 단어를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한테. 그래서 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뭐 소설을 읽었든 어느 정도 팁을 드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오늘은 4번, 5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 설정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왼쪽 보세요. 이게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분만 읽고 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그냥 때려 맞춰서 돌아간다?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문의 끝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지문의 아주 사소하게 맨 앞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만 읽고 푼다? X. 눈을 빨리 굴린다?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속독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많은 소설 작품을 본다? 아니에요. 이것도. 감상법이라는 건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소설의 내용을 많이 알아서 돌파를 한다는 아니에요. 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설 작품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제대로 공부하면 당연히 많이 푸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냥 나 소설 작품을 많이 공부해서 이 소설을 빨리 읽어서 넘어갈래? 잘못된 접근이에요.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겠죠. 이것도 이 내용적인 걸 많이 공부해서 넘어간다? 좋지 않은 학습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고전 어휘를 암기한다. 이러면 학습량이 투머치해지겠죠. 근데 이 지점이 참 미묘하지만 어려운데 이따가 한번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고전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능 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어휘들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딱 나오죠. 내가 그럼 그때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걸 머리에 박으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얘기일 거예요. 작품에 어디서든 문제는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이게 눈을 빨리 굴려서 머리에 남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를 못 풉니다. 빨리 읽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수능 문학은 작품 공부를 하는 시험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무리 어휘를 알아도 모르는 내용, 모르는 어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략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업은 있습니다. 어떤 거? 내용을 많이 설명시켜서 납득을 시켜서 문제에 짜맞추는 수업. 땡. 그리고 모든 어휘, 모든 내용, 모든 모르는 구문을 다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준 다음에 야만 풀 수 있게 해설을 한다? 그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모르는 것 중에서도 필수업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수업을 통해 다뤄줘야겠지만 그냥 모든 걸 다 알려줘서 풀게 나가는 수업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 실전에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때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수업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결론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무엇을 읽어내야 할지 이거는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시거나 기출에서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을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쌤도 너희들한테 강의를 하잖아. 강의를 할 때 나도 기출 분석을 해서 뭔가 애들이 이런 걸 읽어내주면 좋겠다라는 걸 어떻게 도출했겠니? 기출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혼자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배우시는 게 빠른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문제점 3개. 내가 작품을 읽어낼 때 어떤 식으로 중요 정보를 캐치를 많이,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줘서 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도대체 묻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겠다라면은 뭐 배우시거나 그거에 집중해서 기출 분석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작품의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해시켜주는 수업들은 좀 수능과는 결이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EBS도 작품 내용을 너무 많이 작품 내용에 집중하는 수업들이 그다지 국어에서 필요한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도 EBS는 그냥 전 작품을 니들 스스로 한 2번 정도, 3번 정도를 다 보시는 게 빨라요. 오히려. 그걸 뭐 엄청 심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 작품은 뭐 주제 과목은 뭐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봤자 어차피 수능에서 그대로 안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간접 연계가 된 시점에서 뭐 이거를 작품을 깊게 공부하면은 뭐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도움은 되지만 우리 공부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효율성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여유롭지 않은 이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EBS를 뭐 다 강의로 해결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전 작품을 한 2번, 3번 푸는 게 훨씬 시간은 세이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그래서 2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인물이 많은 소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물이 많이 나온 소설에서 많은 친구들이 하는 게 구조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구조도를 그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구조도에 따른 도움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옆에 필기를 하면서 가는 게 좋을까요? 혹은 구조도를 그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의 풀이를 돌아보면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적는 행위라는 거 분명히 시간이 로스가 되는 행위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하면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함으로써 시간을 어느 정도 잃기 때문에 정말 이 잃은 시간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물이 많은 소설을 내가 못 푸는 건 기억력의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려운 말이 나오는 소설에서는 내가 도대체 어휘를 얼마나 알아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필수 어휘예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말이 어려워서 읽히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쌤이 모든 어휘를 알 수는 없다고 일단 얘기를 했죠. 그러면 분명히 모르는 어휘라는 게 나오고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 모른다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들어봐. 이 모른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필수 어휘인데 모르면 그 친구가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꽤나 필수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모르는 게 그러니까 필수 어휘는 다 안다고 가정을 해볼게. 많이 안다고 가정해볼게. 필수 어휘도 사실 명확하게 틀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는 친구들이 이건 추론으로 넘어가야 될 지점인데 이것까지도 외우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볼게. 너가 필수 어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럼 필수 어휘도 모르는 친구들은 필수 어휘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 좀 한 친구들, 필수 어휘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 이 추론에서 넘어가야 될 것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추론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단어만 외우고 있는 느낌으로 공부가 흘러가다 보면은 공부는 진짜 많이 하는데 결국에 수능 날 못 넘어가요. 이 추론 훈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단어가 어느 정도 그 기초가 잘 갖춰지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추론하고 문맥적으로 어휘를 리딩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암기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필수 어휘라는 거의 기준이 사실 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쌤의 표현대로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따가 한번 학습의 기준을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이슈인데 인물이 많은 소설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옛날 지문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 이 지문은 최근에도 나왔던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만큼 되게 의미가 있는 지문인데 청성가미록이라고 이걸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리얼하게 속도를 붙여서 한번 여러분의 식대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쌤은 읽어봤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봤던 고전소설 중에 역대 가장 인물이 초반에 많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마 멘붕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누군가는 구조도를 다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게 부인, 그 부인의 뭐 쭉쭉쭉쭉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구조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도를 그려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그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구조도를 그리던 처음에 막 던지는 이걸 읽던 사실 머릿속에는 이런 정도로 정보 처리가 돼요. 그냥 A는 뭐임, B는 뭐임, C는 뭐임 이렇게 던져진 느낌이죠.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구조도로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고 근데 자, A는 뭐다라고 했을 때 A는 누군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B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C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게 맥락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계를 던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걔가 누군데라는 이미지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카드 뒤집기에서 이 위치엔 누가 있고 저 위치엔 누가 있어 그 상태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조도를 그림으로써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두세 번 읽으면 정말 얘랑 얘는 그 관계지가 머릿속에 박힐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카드 뒤집기를 계속 보면서 외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인물이 많이 나와도 인물들이 한 번에 판쳐서 다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명씩 슬금슬금 그러니까 장면이 전개가 되잖아. 전개되면서 한 놈 한 놈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힘 빼놔서 정리를 해도 사실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그 구조도에 있는 걸 까먹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일단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아주 심플하게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 결론 같지도 않은 결론이지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들을 처음에 머릿속에 암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 한 놈 한 놈 등장할 때마다 연결을 위로 가서 하세요. 근데 분명히 한 놈 한 놈 나오면서 상황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상황이라는 게 펼쳐지면은 이게 영화처럼 여러분들이 얘가 개고 쟤가 개구나 관계도 자연스럽게 잡히고요. 그 등장한 한 명 한 명이 잡혀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외에 처음에 던져진 나머지 인물들은 아직 당연히 머릿속에 안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나오는 애들만 잘 캐치를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믿고 정말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쌤이 한번 리얼하게 읽어볼게요. 화욱에게는 새 부인이 있었다. 오케이. 당연히 인물의 관계는,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거는 소설에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외우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화욱에게는 새 부인이 있었다.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부인 뭐 첫 번째 갖고 화춘, 정씨에게서 화진, 그리고 요씨에게서 화빙선을 얻었다. 와, 인물 너무 많다. 일단 이 생각 들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는 화욱, 세 부인 각각의 딸린 것들이 있음. 이 정도. 요씨 딱 읽는데 얘들아 놀랍게도 우리의 기억력은 이미 요씨를 까먹습니다. 그러면 셋째 부인 이렇게 읽으시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아마 그걸 거야. 계속 돌아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물음인데 이거는 초반부만 넘어가면은 무조건 잡혀요. 왜? 초반부만 넘어가면은 상황이 어느 정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거 금방 잡힙니다. 절대 끝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만 한번 따라가 보면 유신 일찍 죽었어. 그리고 화욱 까먹는다니까. 화욱 누구지? 이 사람. 그리고 정씨 까먹지. 둘째 부인 죽었다. 오케이. 다 죽었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관계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관계도를 어떻게 보면 여기 옆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로 그려넣는 거잖아. 화욱. 이게 다 쓰는 거 사실 시간 걸리죠. 새 부인, 그리고 화춘, 화진, 화빙선. 이렇게 아예 새로운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서 보나, 이걸 이렇게 읽나, 사실 큰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구조도의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X 치나 여기다 X 치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 그 다음 성부인 화욱의 누이, 새로운 등장한 인물이네요. 화욱. 얘들아 이때쯤이면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때쯤에도 기억 못하는 친구, 그 사람. 이때쯤 되면 화욱은 머리에 남을 겁니다. 그 정도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많은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초반만 지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박히게 됩니다. 누이로 과부가 되셨구나. 인물의 정보, 성부인은 과부고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자, 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자, 요 부인 누굴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씨. 오케이. 유모 취선. 얘도 새로운 인물이겠네요. 유모고요. 빙선소적. 누굴까? 나온 애 아닐까? 보면은 화빙선. 요씨의 딸.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리딩하시면 돼요. 아직은 속도가 느리죠. 이걸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산문이라는 건, 자, 이걸 명심하세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느렸다가 빨라지는 지점이 있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지점이 있다가 그게 작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문 공부는 좀 불안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산문은 그 속도가 다 달라요. 이거는 쌤이 직접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한계는 있지만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냥 속도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이 나올 때는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내용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이 느린 속도가 계속 가니까 불안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있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계속 느리게 가요. 알겠어요? 믿고 해보세요. 빙선소절을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부인의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저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다. 자, 얘를 대하면서 그러면 소저, 빙선소저 오케이. 둘째 공저, 그럼 얘는 아마도 둘째겠죠. 화진. 그리고 어르신과 정부인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진짜 둘째 정부인일 수도 있고 이 어르신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고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면 그치 돌아가셨던 분들은 아마 뭐 화욱과 정씨겠죠. 문득 독수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서 그 일을 안이 보고자 한다. 자, 이 늙은이라고 했을 때는 취선이 말하고 있으니까 취선 또 연결 지어주고 소저 얘는 이제 빙선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장면이 전개되기 시작하면 막상 이 모든 애들이 나와서 판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선 지금 이제 취선이랑 소저가 메인이잖아요. 취선이 또 말하기를 취선 오케이 유무 정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이게 둘째라는 거 둘째 부인이라는 거 이제 알겠죠? 그분이 거하시던 수산루에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어찌 정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오 하니 소저도 대답하지 않더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이냐라는 거는 감상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정말 그만큼의 효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감상법이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지 그걸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리딩한다. 절대 그 속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오히려 시간 안 재고 정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 두려움은 한 방에 극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 소설. 자, 이게 되게 전달이 어려운, 강사 입장에서 전달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의 그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식의 범주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물론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필수어휘라는 게 있겠지만 그냥 뭐 독서든 산문이든 너희들이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라는 걸 이렇게 딱 틀을 정해서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기출을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면 좋겠냐면 이런 내용은 주변 맥락으로 추론해서 풀 수 있었구나 라면은 그거는 추론으로 풀어내는 시험이고 문제고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답지에서 이걸 되게 당연하게 전제하고 해설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한 거다라고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너무 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 하는 게 그래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런 건 필수어휘라는 거를 지문 많이 풀어주시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주시잖아. 근데 이런 건 추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아예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혼자 해버리면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은 스스로 기출을 풀면서 이 지점은 지문의 이런 근거를 통해서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외워야 될 것까지는 아니라 추론 능력을 길러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내가 알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모르면 못 푸는구나. 라면은 이건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좀 좋은 가이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이거는 이전에 특강에서 다뤘던 부분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복습 겸 해보도록 할게요. 자라가 기막혀서 우는 말이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이 부족던가 나의 정성이 부족던가 객사신세 자라 팔자 이안이 불쌍한가 에고에고 서럽구나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가 됐더니 또 무슨 해로운 소리를 하니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메와 만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이 지경이라고 했을 때 이 지경이 뭐 좋은 지경은 아닌 것 같죠. 일사면 도무사라 무의불식이라 오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깃값이나 하리라. 자, 이런 지점이
읽어내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쵸? 쌤이 독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쌤은 독서랑 문학을 한 궤에서 연결을 짓고 싶은 게 이거 다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르는 문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리액션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반응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거를 풀어주면은 좀 더 딥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라면은 그 뜻을 평가원이 막 너 맘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도출해봐라고 묻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라고 일단 해볼게요. 근데 이게 다시 말했지만 네가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원래 모르게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면서 이제 점점 경험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자, 이거 모르겠죠. 일단 일사면 동무실 고기값이나 하리라, 이게 딱 읽었을 때 지가 고기가 되겠다는 건지 다른 뜻인지 확답을 못한다 이겁니다.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내 근본을 알려느냐라고 하면서 호랑이 턱을 냅다 물고 메어 달리니 호랑이가 아니 멍금아 자라놓고 나앉으며 움켜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길을 보이고 호랑이를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에 방망이 총 나온다 라며 저만치 물러 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크 장사 속에 갑주 속에 방망이 총 나온다 이 지점도 뭐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현이겠죠. 속담같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점에서 좀 공부를 했다라는 중상위권들도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아, 내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바로 그 지점이죠. 그 기준을 못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한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내 한번 앞에서 고깃값이 나겠다라는 것은 이라고 이거의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쌤이 이전에 독서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죠?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묻지 않는다라는 게 깊게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멋지게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문장 구조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추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A는 B다, B는 C다. 근데 왜 A가 B예요? 왜 B가 C예요? 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줬어. 그러면 A는 뭐야? B는 뭐야? 이렇게밖에 시험을 못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만큼 깊이가 좀 얕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너희들이 산문을 리딩할 때 이거를 제대로 집중을 해서 읽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니었겠죠. 그냥 물음표 뭐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판단을 하실 때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데,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분명히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보세요. 고깃값이나 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앞턱을 냅다 물고 메어 달렸다. 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이런 행위가 도출이 됐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야? 이게 고깃값이나 하리라가 야 나는 자라 고기가 돼야지? 이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뭔가 야 내 이름이 있지. 내가 한번 이렇게 파이팅 해보겠다. 그런 거겠죠. 내 몸값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떻게 물어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겠다는 의지라고 충분히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인강을 듣던 수업을 듣는데 저거를 공부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외워야 되는지 추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건 별로 제대로 가이드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암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됐죠? 저걸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도 처음에 너희들이 감상을 하실 때는 이런 거 제대로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라는 리액션을 했겠죠. 근데 이런 리액션조차 안 하면 이런 게 지문에 나왔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게 진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며,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돌아가서 내가 좀 주변을 연결을 짓다 보니 하며 저만치 물러 앉으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호랑이가 질려한다. 그러면 갑주 속의 방망이 총이라는 건 귀염둥이겠어? 무서운 거겠어? 무섭다라는 표현이겠죠.
호랑이가 질리게 만들었죠. 자, 문학의 언어라는 거. 나름 객관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이렇게 읽는 거예요. 호랑이가 질리게 만든 생각이다. 뭐 표현이다. 이렇게 지문 안의 표현으로 그 의미를 해설하는 거, 서술하는 거. 그게 문학에서 좀 객관적으로 읽어낸다라는 거랑 흡사한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는 절대 아니죠. 이 정도 깊이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할 게 크게 부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수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는데 그 필수 지식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그거는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필수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추론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걸 공부하고 계시면 좀 문제가 됩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가이드가 되셨길 바라며, 자, 그래서 문학학습의 기준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출이어야 합니다. 왜? 문제가 없는 작품 공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감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이 될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작품만 계속 보고 있는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한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한 감상법은 있겠지만 감상법 자체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품의 감상의 정답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것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읽어내야 할 최소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노출하시면 혼자 하셔도 된다는 거고, 그게 불안하시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어떤 수업이 됐든 그 수업이 잘 가이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만 준다면. 하나의 더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보너스 트랙인데, 뭐 쌤이 산문을 가르칠 때 항상 나름 매뉴얼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산문은 반드시 내가 순서를 좀 정해줘. 왜냐면 그대로 하면 돼. 그 그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 스타트가.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무슨 문제를 먼저 봐야 될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기거든요. 보기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를,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보기를 막 꼭 먼저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면 보기는 다 읽고서 나중에 연결만 짓는 게 오히려 되게 심플하게 풀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보기를 먼저 안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데 이거만큼은 먼저 보셔야 돼요. 서술상 특징. 자, 왜냐면 너희들 냉정하게 너희들의 풀이를 돌아봐. 지문 딱 읽었어. 문제에 딱 갔어. 근데 서술적 개입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있었나? 하면 이미 그 시험 끝나요. 왜? 서술적 개입이라는 거는 한 줄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문을 다 훑고 있어야죠. 거기서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공간 개념?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냥 읽다 보면 공간이 어디였는지가 사실 명확하게 안 잡혀요. 근데 장면은 그려지는데 그 장면이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가 잡히지가 않아. 시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미연의 방지, 즉 산문문학은 다시 읽는 행위가 너무 많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묻는 부분을 정확하게 돌아가서 주변을 다시 판단하는 건 있겠지만 이 작품 자체를 아예 새로 다 뒤집어서 찾고 있거나 이런 작업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시랑 느낌을 비교를 하면은 쌤이 수업 때 항상 현대시는 작품이 30 정도고 문제가 70%의 힘이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산문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애초에 촘촘하게 잘 리딩을 하고 문제는 좀 더 물어볼 때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산문은 작품을 처음에 리딩할 때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만약에 서술상의 특징을 먼저 봤는데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다가가서 찾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처음에 리딩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리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서술적 개입, 공간, 시간 이런 개념들 주의해야 될 빈출 요소거든요, 사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이거는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 산문 영역은 끝이다. 아시겠죠? 저 지점을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꼭 풀어봤으면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토끼전 부분은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고요. 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면은 이 결론도 얻을 수 있어요. 작품의 맨 끝부분 한 줄 가지고 답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작품에 어디서든 물어볼 수 있다. 작품 다 읽는 거예요. 산문은 반드시. 근데 그 다 읽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가속도를 붙여나갈 것이고 템포 조절을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르는 내용 나올 수밖에 없다. 1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배우셨죠? 모르는 내용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되는 거, 학습하셔야 되는 건 그 모르는 거 나왔을 때 내 대처 전략. 모르는 거 나와도 풀 수 있어. 그래서 모르는 거 읽어나가면서 그 불안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확실히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또 2014학년도랑 이 03학년도, 이 03학년도는 지금 본 건데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옥로몽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인물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쌤이 뭐라고 했죠? 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을 읽는 아주 심플한 방법.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구조도를 그리던 친구들도 한번 안 그리고 해봐. 괜찮아. 그래서 요 두 지문을 여러분들이 연달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육과정 평가원 가시면 그냥 다 읽고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산문이 엄청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 남들은 쉽다는데 난 되게 어렵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꼭 산문 정복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 국어 영역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잘 공부하셔야 돼요. 산문 같은 경우에 진짜 이거 작품을 많이 공부하고 있으면 이 공부가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의 범위를 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업이라던가 하고 있는 방식이랑 그 좀 매칭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을 그리고 좀 적용할 만한 얘기들을 위주로 다뤄봤고요. 뭐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3월 모의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파이팅 하시고 쌤이 3모 직전에 한 번 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로 5차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